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직원들에게 막말과 여성 비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한 것과 관련해 사죄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불매 운동을 이어가기로 했고 한국콜마의 고객사 제품들까지 불매 대상에 오르는 등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 혐한 방송을 내보내온 일본 화장품 회사 DHC에 대한 JTBC 보도가 나간 뒤 불매 운동에서 나아가서 퇴출 운동을 벌이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DHC 코리아 측은 해명 대신 일부 소셜미디어 댓글을 차단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이 아파트 월세를 받는 것보다 쉬웠다는 발언을 했다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상세히 전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듭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범미주 스포츠 제전인 팬 아메리칸 경기대회에서 시상대에 오른 미국 선수들이 무릎을 꿇고 주먹을 쥔 오른손을 치켜드는 식으로 미국의 인종차별 등에 항의했습니다. 선수들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IOC의 공인대회라서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해당 선수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휴일인 어제도 범죄인 인도법 철폐를 요구하면서 10주째 반정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최루탄이 터지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홍콩 시위는 보통선거 실시 등 민주화 요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허미정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올해 LPGA 투어 23개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모두 11승을 합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막말과 여성 비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무리를 빚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국민을 향해 사죄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가 관련 보도를 한 지 사흘 만입니다. 네, 보도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한국콜마의 자체 브랜드를 단 제품은 물론이고 이곳에서 원료를 공급해 생산한 다른 업체들의 제품 이름까지 올라서 불매 움직임이 번졌었습니다. 회사 측의 사과 이후 윤동한 회장도 결국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사태가 진정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서울 내곡동 사옥의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섭니다. 직원들에게 막말과 여성 비하가 담긴 영상을 보여줘 문제가 됐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윤 회장은 직접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퇴의 뜻도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저 개인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시간 이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앞서 회사 차원에서 사과를 했지만 불매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자 직접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사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감을 하거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러나실 것까지 생각은 못했는데 저도 지금 사실은 좀 충격이고요. 또 윤 회장은 직원들과 피해를 입게 된 거래업체, 제품을 사용해온 소비자들에게도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윤 회장은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 윤상현 총괄 사장 등 기존 경영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이처럼 직접 나서서 사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의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불매 운동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한국콜마의 고객사 제품들까지 불매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주찬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립니다. 윤동한 회장이 사흘 만에 사퇴를 결심한 것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콜마 주가는 9일 기준으로 전날에 비해 4.88%, 지주사 한국콜마홀딩스는 8.56% 내려앉았습니다.
자체 브랜드뿐 아니라 제품을 공급받는 고객사 제품들까지 불매 목록에 오르면서 일부 업체는 계약 파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여성 비하 발언이 나온 것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국민연금이 한국콜마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오너리스크로 국민연금기금과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윤동환 회장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장직 사퇴와는 별개로 윤 회장은 한국콜마홀딩스의 최대 주주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한국콜마 본사가 있는 세종시의 시민단체들은 윤 회장의 사과와 관계없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불매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일본 화장품 회사 DHC가 자회사 방송국을 통해 혐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JTBC가 지난 토요일 처음으로 보도해드렸죠. 방송 이후 불매운동을 넘어 퇴출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DHC 측은 해명을 하는 대신 일부 소셜미디어의 댓글 기능을 차단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도 이후 인터넷에선 DHC가 하루 종일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분노하는 댓글도 수천 건 달렸습니다. 그냥 너무 화가 많이 났죠. 당황스러웠고. 2002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DHC는 화장품과 건강 보조제 등을 팔며 2017년 매출이 99억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DHC 코리아는 사태가 커지자 해명 대신 인스타그램의 댓글 기능을 차단해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온라인에선 불매운동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발 나아가 아예 퇴출운동을 벌이자면서 잘가요 DHC라는 해시태그를 달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DHC 요시다 회장은 지난 3년 전에도 제일동포들에 관련돼서도 안 좋은 글을 올렸던 극우 성향의 인사입니다. 그들의 혐한 발언을 기분만 나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불매운동을 통해서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부 누리꾼들은 DHC 텔레비전의 유튜브 채널을 찾아가 증오나 악의적인 콘텐츠로 신고하자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이 아파트 월세를 받는 것보다 쉬웠다는 발언을 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상세히 전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듭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고 싶어하고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이 아파트 월세를 받는 것보다 쉬웠다고 말했다는 뉴욕포스트의 보도부터 살펴보죠. 이 같은 발언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요. 참을 수 없는 발언의 가벼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네, 뉴욕포스트 보도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브루클린 임대 아파트에서 114달러 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 뉴욕 대선 자금 모금 행사에서 어릴 적 아버지와 임대료를 수금하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10억 달러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으로부터 받았다는 10억 달러, 그건 무슨 돈을 지칭하는 겁니까? 지난 3월에 분담금 인상을 홍보용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당시에 올해분 분담금 1조 389억 원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초 미국이 제시한 10억 달러보다는 적은 액수고 인상률은 8.2%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대단한 TV를 만들고 경제도 번성하고 있다면서 왜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돈을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친서 내용을 다시 상세하게 소개했는데 이때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 친서에 터무니없고 비싼 훈련에 불평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그것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작은 사과였고 훈련이 끝날 때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불만을 전하면서 훈련 비용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한 건데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풀이돼 동맹 간 조정과 역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미연합훈련을 조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남과 협상을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만나고 싶고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시기는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김 위원장을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트윗에 썼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등에 대해서 워싱턴 현지에서는 현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김 위원장이 만나고 싶고 협상을 희망한다고 한 대목이 정상회담부터 하자는 것인지 실무회담이 우선인지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USA Today는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양측이 보다 낮은 단계의 회담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며 실무협상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럴 경우 교착 상태인 실무협상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오는 20일에 종료될 예정이니까 이르면 이달 안에 뭔가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나라들이 모여서 4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스포츠 제전 팬 아메리칸 대회가 있죠. 현재 페루 리마에서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선수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차별과 미흡한 총기 규제 등에 대해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펜싱 선수는 금메달 시상식장에서 무릎을 꿇었고 여자 해머 던지기 선수는 오른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루 리마에서 열리고 있는 2019 팬 아메리칸 대회. 지난 9일 펜싱 플레레 경기 시상식에서 국가가 연주되자 금메달을 획득한 미국 팀 선수 한 명이 무릎을 꿇습니다. 레이스 임보든 선수는 트위터에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문제점에 대해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종차별과 미흡한 총기 규제, 이민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증오를 퍼뜨리는 대통령이 미국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엔 여자 해머 던지기 선수가 이에 응답하는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금메달을 딴 그웬 베리 선수는 시상대에서 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주먹을 쥔 오른손을 치켜들었습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200m 육상 시상식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했던 모습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두 선수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7년에도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무릎 꿇기 저항이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시작은 당시 NFL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쿼터백 콜린 캐퍼닉이 국민의례 당시 무릎을 꿇었던 행위였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홍콩에서의 시위가 어제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시작돼서 이제 10주째로 어제도 시위대와 경찰이 곳곳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송환법 반대를 해서 시작이 된 이 시위는 보통선거 실시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도심 곳곳에 최루가스가 자욱합니다. 방독면을 쓴 시위대는 최루탄을 발로 차거나 우산으로 막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휴일인 어제도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모였다가 해산하는 이른바 게릴라 시위가 계속되자 경찰도 최루탄으로 대응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1997년 중국 정부가 홍콩 반환을 기념해 선물한 골든 보히니아 동상이 시위대에 의해 훼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홍콩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범죄인 인도법 철폐를 요구하며 시작된 시위는 시민들을 무리하게 진압하는 경찰을 문책하고 보통선거를 도입하라는 민주화 요구 시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 입국장에서는 외국인과 중국 본토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집회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와 관련해 외부 세력이 간섭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가 미국과 싸워 이기려 한다면서 결사항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판도를 바꿨던 인천 상륙 작전을 비유로 들어서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화웨이 창업자이자 CEO인 런정페이가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런정페이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군사 작전에 비유하며 결사항전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돈을 조금 벌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미국과 싸워 이기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장비 부문은 4,300발의 총탄을 맞았는데도 엔진과 연료 탱크가 무사하고 스마트폰을 위주로 한 소비자 부문은 불행히도 연료 탱크가 손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관건, 생태계 구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며 2, 3년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인천 상륙 작전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반경을 당해 승기를 놓쳤던 것처럼 미중 무역 정쟁에서도 미국의 결정적인 반격에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 중국 공산당이 370일간 9,600km를 거쳐 국민당 포위망을 뚫었던 장정을 언급하며 살아남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한국 선수의 우승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허미정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 개인 통산 3승, 5년마다 1승씩 쌓고 있습니다. 올해 있었던 LPGA 투어 23개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합작을 한 게 벌써 11승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파4 마지막 18번 홀 두 번째 샷. 홀에서 1.5m 거리에 공을 보낸 뒤 우승 퍼트를 버디로 자축합니다. 현지 시간 11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허미정은 5언더파 66타를 기록, 최종 합계 20언더파 264타의 성적으로 개인 통산 3승을 달성했습니다. 신인이던 2009년 LPGA 대회에서 첫 우승을 따낸 허미정은 2014년에 이은 이번 우승으로 최근 5년마다 1승을 쌓았습니다. Honestly, I don't like the links course, but after this week, I love it. I feel really great. 2017년 이 대회에서 준우승했던 허미정은 지난해 결혼 이후 처음 우승을 달성한 뒤 그린 위에서 남편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2017년 이 대회 우승자 임희양은 15언더파 269타로 단독 4위에 올랐습니다. 메이저 대회인 올해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했던 이정은 선수는 16언더파 268타를 기록, 태국의 모리아 주타누간과 함께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올해 열린 LPGA 투어 23개 대회에서 11개의 우승 트로피를 휩쓸었습니다. 에비앙 챔피언십 등 유럽에서 3연전을 마친 LPGA 투어는 오는 22일 개막하는 캐나다 오픈으로 이어집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크로아티아에 있는 크르카 국립공원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지금 한국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국립공원 안에 있는 강에서 시신이 발견이 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로아티아 매체들이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관광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현지 시간 11일에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0일 오후에 크르카 국립공원 내 크르카 강에서 남성과 여성의 시신이 한 구씩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며 정확한 신원과 또 사망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소지품은 발견됐지만 이 남성의 소지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신원에 대해서 매체마다 보도한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국영방송 HRT는 이들 남녀가 아시아계라고만 보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RTL은 이들이 한국인이고 또 여성의 나이는 21세로 알려졌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사고가 난 크로아티아 크르카 국립공원은 수많은 호수와 또 폭포로 유명한데요. 크르카 강은 길이 72.5km며 특히 강물이 석회암 지대를 지나면서 깊이 200m 이상의 깊고 좁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한 학자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이 또 눈에 띄네요. 일본이 과거의 죄를 속죄하지 않은 게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이웃 국가들과도 화해하지 않는 것이 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조지 워싱턴대 역사 국제문제 교수인 그레그 브렌진스키는
이러한 내용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는데요. 브레진스키 교수는 독일과 달리 일본은 2차 대전의 만행을 교육하기 위해서 공공기념물이나 박물관을 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는 전임 지도자들보다 역사 문제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그의 정부에서 더는 사과가 없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은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지난 7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직 배분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노동특위 출범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비당권파 모임인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 10명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합니다. 제3지대 신당 창당 작업을 위해 정동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늘 탈당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당권파는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한국당 내 친박계를 몰락한 양반인 잔반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탄핵 정국과 좌파 광풍 시대를 초래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잔반이라며 잔반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권력을 쥐려고 하면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신안군이요. 이세돌을 배출한 바둑의 고장, 바둑의 메카라는 점을 더 알리겠다면서 바둑판을 황금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들어가는 금이 189kg, 예상되는 순금 매입가가 100억 8천만 원입니다. 전액 주민 세금입니다.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피해를 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지자체와 공조를 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지방세 납부를 최장 1년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고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입주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소급하는 등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연평균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자료로 어종별로 활가리비가 가장 많았는데요. 특히 일본산이라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활가리비가 가장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9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북 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신고된 피해는 없습니다. 지난 8일 남자친구와 캠핑을 왔다가 제주도의 한 해변에서 실종된 중국 동포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제주시 한경면의 한 양식장 앞 갯바위에서 낚시꾼에 의해 발견됐는데 경찰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공릉동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인도에 있던 소화전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70대 운전자가 차 안에 갇혔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차량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도해 해상과 변산반도 또 월출산 이 국립공원 세 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은 새로운 생물과 한국에서 처음 발견된 생물이 53종 나왔습니다.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가 되고 국가생물종 목록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방탄소년단의 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유튜브 조회수 5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곡 발표 뒤 4개월 만의 기록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조회수 5억 건을 넘긴 뮤직비디오를 7편 가지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이 광복절입니다.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건물 외벽에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담은 대형 포스터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이곳이 우리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라는 문구도 함께입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카드로 예고를 했었습니다. 오늘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하고 세부안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오늘 정례 모임인 초월회에서 만납니다. 일본의 경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문제와 또 국회 일정 등이 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의 재판이 오늘 광주에서 열립니다. 오늘도 5.18 민주화운동 기간 광주에서 군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들이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출근길 서쪽 지역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칭다오 부근을 지나고 있는 태풍 레끼마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 지역에서 가시거리도 1km 안팎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계속해서 중부와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이어지다가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남 지역에 집중되겠고요.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제주 산지에 60mm 이상으로 가장 많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최대 20에서 40mm 정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이 32도, 대전과 전주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30도 안팎으로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 비가 그치고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곳곳 비 소식이 있지만 더위는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현직 경찰이 야간 근무 중에 무단으로 이탈해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있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경찰은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요구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병가를 내버렸습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를 검토 중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3시쯤 경남 진주시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덮쳤는데 외국인 여성과 함께 있다가 적발된 성매수남은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사로 당시 진주경찰서 내 별관에서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당직자가 사무실을 무단 이탈한 겁니다. 관할 경찰서에선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A 경사가 경남경찰청 소속이어서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인데요, 지금 경남청 소속인데 지금 말인데 자꾸 자기들만 출입해. 우리하고는 별개로. A 경사는 외국인 여성과 연인 사이라며 성매매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여성이 관광 비자로 들어온 뒤 성매매를 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경사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A 경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주간 병가를 내버렸습니다. 저도 참 창피하고 팔인데. 경찰은 다음 주쯤 A 경사가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강제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폐금속 분말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은 자동차 프레임을 만들 때 생성된 폐분진을 재활용하는 창고에서 어제 오전에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2시쯤 열화상 카메라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 관측됐지만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 화재는 물을 사용하면 폭발 위험이 있어 마른 모래나 분말 소화 약재를 사용해 진화합니다. 소방 관계자는 소화 약재를 구하는 게 어려워 불을 완전히 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경북 경산시의 2층짜리 가구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가구점 건물을 모두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주변 다세대 주택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서 어제 낮 12시쯤 6층짜리 건물에 외장 단열재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단열재가 건물 한쪽에 수북이 쌓였고 건물 밖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4대가 파손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풍으로 인해 단열재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집단 탈당합니다. 지난 주말 정동영 대표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야권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장관급 10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오늘 토론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이 결국 내부 갈등 끝에 분당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먼저 탈당의 당사자이면서도 대한정치연대와는 조금 다른 길을 갈 것으로 보이는 김경진 의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 오늘 탈당을 하시긴 하는데 대한정치연대와 함께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전 11시쯤 해서 대한정치연대 소속 10여 분의 의원들께서 아마 탈당 기자회견을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오후 늦은 시간에 탈당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심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민주평화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 한계, 결국은 이게 호남판 자민련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오랫동안 국민이나 여론으로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의 한계 속에 갇혀서는 더 이상 어떤 정치적인 뜻을 펼치기 어렵다. 또 내년 선거를 제대로 준비하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결국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의정 활동을 기반으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지역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보고 지역 주민들께서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그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정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 활동을 계속해 가는 걸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대한정치연대는 오늘 탈당을 하고 연말쯤에 중도층을 아우르는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 신당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지지하기 어렵고 자유한국당도 지지하기 어렵다. 지지할 만한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나 열망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정치연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당이 그와 같은 국민들의 열망을 담을 만한 그릇이 충분히 된다고 하면 거기에 가담할 뜻이 있지만 지금 현재 기대되는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이나 또 과거 국민의당만큼의 사이즈와 그 정도의 어떤 형태가 되는 정당이 다시 반복해서 된다면 굳이 그 상태로 다시 국민들에게 어떤 입당을 해서 심판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소속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혹시 말이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당할 생각은 없습니까? 입당하고 싶다고 그래서 입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쪽 민주당 내에서도 제 지역구 안에 출마를 원하고자 하는 출마 희망군들이 많이 있을 거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정계 개편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큰 틀의 문제로서 다 함께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논의가 돼서 입당이 된다 또는 합당이 된다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입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기대하느니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의정활동 그리고 또 한 8개월 정도 남아있는 의정활동 생활을 정직하게 함으로써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4월 총선이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총선을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서 사실 민감한 질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당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제안을 온다면 고민하시겠습니까?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평화당 못지않게 내분이 아주 심합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이태규 의원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바른미래당의 내분의 원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현재의 손학규 대표 체제가 지난 4월의 그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어떠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정체와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학규 대표 체제를 가지고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보자. 지지자들의 평가를 받아보자. 이런 요구 자체를 지금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리더십에 대한 재평가, 재정립 없이 바른미래당은 사실 한 발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께서는 안철수 전 의원의 최측근이시잖아요. 그건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는 있는데 아닙니까? 측근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철수 전 의원이 최근에 바른미래당 사퇴와 관련해서 이태규 의원과 어떤 얘기를 나눴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당내 문제는 당내의 의원들이 해결하는 부분이 맞겠다.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한 1년 동안 지금 독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나름대로 성찰과 새로운 부분을 축적하고 있는데 그 축적한 부분을 바로 당으로 들어와서 당의 어떤 당권 투쟁이나 무슨 이런 내용 이런 부분에 휩싸이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분이 갖고 있는 부분은 좋은 쪽으로 포지티브한 쪽으로 좀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이제 많은 분들의 어떤 바람이고요. 물론 이제 들어와서 당내 문제를 좀 정리하고 해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손학규 대표께서 나는 재평가도 필요 없고 죽어도 나는 당권을 내놓지 못하겠다 이렇게 들어놓아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들어온다고 해서 당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앞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민주평화당의 비당권파 대한정치연대가 오늘 탈당을 합니다. 대한정치연대 연말쯤에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생각이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합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태규 의원이 민주평화당을 탈당하는 대한정치연대와 뭐 함께 간다든지 뭐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한정치 제3지대 창당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재 1당과 2당을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모색인가 그렇게 인식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야권 전체의 재편이라기보다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것도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모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내년 총선 돌파를 어떤 정치공학적 어떤 이합집산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저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는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정치 상황적으로도 사실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돌풍을 일으켰을 때도 네. 그때는 사실 호남 지역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거부 정사가 있었고요. 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안철수라고 하는 중심 인물이 있었고 또 1당과 2당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 보자는 제3지대, 제3정당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의 이런 논의들은 그 기대치나 어떤 그런 여건들을 지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평가를 받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야권이 총체적으로 창조적으로 정말 해체되고 혁신적으로 재구성되는 그런 논의 속에서 논의가 돼야지 그것이 일부 지역이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유승민 의원 등을 향해서 함께하자 이런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태규 의원에게도 자유한국당에 들어와라 이런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할 문제고 아마 저한테 그런 제의가 안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나경원 원내대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고 당 차원에서 검토돼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야권에 했던 좋은 그 자산들을 정말 이렇게 포함해서 같이 가고 싶다면 정말 이제 희생과 양보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자유한국당의 틀과 내용을 가지고 어떤 그 지명도 있는 인사들을 한두 명씩 영입한다 해서 현재 자유한국당이 저는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부분들은 현재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많고 반문 정부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지만 제1야당이 대체 정당으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그 현실. 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지지율에서 늘 뒤져 있는가? 이런 부분에 스스로의 어떤 반성과 혁신 이런 부분이 전제되는 속에서의 어떤 모색이 돼야지 현재 상태에서 누구는 들어왔으면 좋겠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저는 의미 없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민주평화당의 비당권파 의원들이 탈당을 하게 되면 정계 개편에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상황이 지금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오늘 토론에 나오신 두 분들도 중심에 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에게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취임할 때만 해도 올드보이들이 귀환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고 그 두 대표의 지도력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같은 상황까지 왔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네. 민주평화당이 갈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구조적 한계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남 지역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갇혀 있다 보니까 호남권 정당이다라고 하는 인식의 틀을 넘어서기가 어려웠고 그게 결국은
당의 지지도를 올리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동영 대표가 비교적 상당히 좀 진보적인, 그것도 이제 강력한 진보적인 노선을 취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민주평화당은 저도 가령 이제 검찰 부장검사 출신이고요. 네. 또 공직자 출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용적인 테크노크라트 성격의 전력을 가진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동영 대표가 가고자 하는 노선이나 방향하고 좀 안 맞았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정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전체 의원들을 다 아우러 가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권파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라도 얼마든지 당을 개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까지 한 10개월 되는 시간 동안에 전혀 안 됐는데 그게 갑자기 될 리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아무리 어떤 의지라든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큰 틀의 구조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주의 한계라고 하는 이 인식의 구조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또 12월 들어가면 앞으로 한 3개월 후면은 이제 선거 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시작을 해서 선거는 코앞에 와 있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이제 대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네, 자 이태규 의원께서는 바른미래당이 현재까지의 갈등 국면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손학규 대표의 지도력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소수 야당으로서의 한계 때문입니까? 뭐 둘 다 저는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3정당의 한계라든가 어떤 지도력의 문제라든가 이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당의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적어도 선거를 앞둔 당이 총선 전망이 없었을 적에 네. 저는 당의 리더십 교체나 리더십의 어떤 재평가의 요구는 저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이 당의 사실 핵심적인 두 중심은 사실 안철수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대표인데, 이 실질적인 이제 두 당의 리더들이 지금 이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당의 지지율도 낮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의 총선 전망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로로서 대선배로서 당에 적어도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가 없었을 적에 참 선량한 관리자 역할을 해주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했는데, 그 관리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이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누구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학규 대표 체제가 총선 전망을 제대로 내오고 그다음에 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보관이 있으면 저는 그 문제는 저는 지나갈 수 있고 다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지난 보궐선거 참패 후에 비전이나 이런 걸 요구했을 때 어떤 대안도 제시한 적이 없고 지금도 대안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라서 계속해서 현재 지도체제를 가지고 선거를 나간다. 그건 전 정당으로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할 정치 도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현재 손학규 대표 체제로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신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손학규 대표께서는 나는 내가 총선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평가를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평가를 받아보자. 그 당의 주인은 당원들한테 당의 진로를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만들고 거기에 승복하자.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이제 혁신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수용하시면 당의 모든 문제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저는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중폭의 개각이 단행이 됐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고요. 총 10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개각 발표가 있었고요. 이제 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 달 2일입니다. 9월 2일에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서둘러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와 청와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경진 의원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도구마에 빠져서 잘못된 철학과 현상 분석으로 무리한 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잘못된 철학을 가진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뽑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국 수석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수사권 체계라든지 사법제도는 지금보다 훨씬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 일본과의 경제 전쟁, 경제 마찰이 생기면서 민정수석 신분에서 SNS를 하는 이런 과정이나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무책임하고 파퓰리스트적 측면이 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장관이나 공직자,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태산처럼 무겁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가벼운 처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부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께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김경진 의원 말씀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그 MB 정권 때 그때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지명했을 적에 지금의 민주당이 이제 그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비난한 적이 있었고 네. 또 현재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도 이건 군사정권 시절에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던 부분.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지명하는 부분이 그만큼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이 인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야말로 저는 이제 표리부동한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민정수석 때 보여준 어떤 그 자질과 행태. 이런 부분이 과연 고위공직자라서 맞느냐. 이것은 저는 한 특정 정치인의 어떤 팬클럽의 회장 정도면 저는 맞다고 보지만 고위공직자로서는 굉장히 안 맞다. 그다음에 민정수석으로서 사실 또 부실 인사검증이라든가 또 민간인 사찰을 오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켰거든요. 이런 분이 다시 법무부 장관 지명된다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특히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안 된다고 야당이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거든요. 절대 반대하겠다. 그럼에도 그대로 강행한다면 이건 정말 야당을 무시하는 오기와 독선의 인사다. 이런 인사를 야당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공통 질문을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에서 다투면 되고 또 지적하면 되는데 인사청문회까지 거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 짧게 2~30초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직의 책무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물어보고 듣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후보자의 자질을 함께 검증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스스로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책 자체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불법은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진행된 절차란 말이죠. 저는 그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그것이 맞다. 그거 자체로 해서 또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이런 부분은 저는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리고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그리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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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내일 법정에 나오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이 추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요. 과거 수사 도중에 숨진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여러 해에 걸쳐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입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추가로 포착한 뇌물로 의심되는 금품은 약 1억 원 중반대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여러 해에 걸쳐 차명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정황이 나온 겁니다. 해당 계좌는 김 전 차관 부인의 이모 명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품을 보낸 쪽은 지난 2011년 영업정지 뒤 없어진 A저축은행 김모 전 회장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고양종합터미널 부당대출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사단은 당시 저축은행 직원들을 조사해 회장 지시를 받아 해당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금품을 건넨 쪽이 이미 숨졌지만 수사단은 이 돈이 뇌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직이던 김 전 차관의 향후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보험 성격의 돈이란 겁니다. 김 전 차관은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수사단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변호인은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단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진행 중인 김 전 차관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파악이 된 돈도 검찰이 뇌물로 재판에 넘긴다면 김학의 전 차관 뇌물수수 혐의는 3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강제조사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기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액 1억 7천여만 원에 사업가 최모 씨가 건넨 1,200만 원을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돈이 확인된 계좌가 바로 김 전 차관 아내의 이모 이름의 계좌입니다. 그런데 최 씨가 건넨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저축은행 전 회장이 같은 계좌에 입금했던 정황이 파악된 겁니다. 이 1억 원 중반대 금액도 뇌물로 추가 기소한다면 뇌물 혐의 총액은 3억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는 만큼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예전에도 조사에 나온 뒤 침묵을 지킨 전례가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김 전 차관 변호인 측은 이러한 추가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이와 함께 성범죄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최모 씨에 대한 판단도 내릴 예정입니다. 현재 김 전 차관은 최 씨를 무고죄로, 반면 최 씨는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서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정식 재판은 오늘 시작이 됩니다. 정식 재판이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재판의 쟁점은 계획적 살인이었는지입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고유정이 나타나자 흥분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고개를 푹 숙인 고유정이 호송차를 타고 떠났지만 피해자의 아버지는 분을 사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찾아준 거 이렇게 잡지 말아야. 이후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고유정이 오늘 법원으로 나옵니다. 지난달 공판 준비 기일과 달리 첫 정식 공판이기 때문에 출석해야 합니다. 고유정은 체포된 이후 전 남편 살해를 인정하면서도 계획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을 낮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열흘 전부터 살인 도구 등 범행 계획을 세웠다며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범행이 일어난 지 7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고유정이 살인을 인정한 만큼 유죄 판결은 물론 양형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유정은 앞서 변호를 맡았다 사임했던 A 변호사를 다시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법정 질서를 위해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해 한정된 인원만 고 씨의 재판을 볼 전망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윤동환 한국콜마 회장이 직원들에게 막말과 여성 비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한 것과 관련해 사죄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불매 운동을 이어가기로 했고 한국콜마의 고객사 제품들까지 불매 대상에 오르는 등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 혐한 방송을 내보내온 일본 화장품 회사 DHC에 대한 JTBC 보도가 주말에 나간 뒤 불매 운동에서 나아가서 퇴출 운동을 벌이자는 움직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커지는 가운데 DHC 코리아 측은 일부 소셜미디어 댓글을 차단하면서 논란이 더 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이 아파트 월세를 받는 것보다 쉬웠다는 발언을 했다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상세히 전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듭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범미주 스포츠 제전인 팬 아메리칸 경기 대회에서 시상대에 오른 미국 선수들이 무릎을 꿇고 주먹을 쥔 오른손을 치켜드는 식으로 미국의 인종차별 등에 항의를 했습니다. 해당 선수에 대한 조치를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휴일인 어제도 범죄인 인도법 철폐를 요구하면서 10주째 반정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최루탄이 터지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홍콩 시위는 보통선거 실시 등 민주화 요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허미정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LPGA 투어 23개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11승을 거뒀습니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 10명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합니다. 제3지대 신당 창당 작업을 위해 정동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늘 탈당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당권파는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연평균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수산물 품질 관련 자료로 일본산이라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활가리비가 가장 많았습니다.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 국토교통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카드로 예고를 했었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최종 조율한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제9호 태풍 렉기마는 중국에 특히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가장 타격이 컸던 중국 저장성에서는 최소 32명이 숨졌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건물에 갇혔습니다. 아이는 외줄에 매달려 간신히 급류를 빠져나갑니다. 차량마저 물에 잠기자 사람들이 포크레인으로 옮겨 탑니다. 중국 저장성 등에서 태풍 렉기마의 영향으로 최소 32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 저장성에 상륙한 렉기마는 최대 초속이 52m에 달했습니다. 원저우시 융자현에는 3시간 만에 160mm에 달하는 장대비가 쏟아져 산사태가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집계된 이재민만 471만 명에 달합니다. 경제적 피해도 심각해 17만 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3만 4천여 채의 집이 무너지거나 부서졌습니다. 상하이에서도 4만 4천여 채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수백 편의 항공기와 고속철도 운행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중국 동부 연안을 따라 올라간 렉기마는 산둥반도를 지나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서남아시아를 강타한 폭우에 인도 남부 지역과 파키스탄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며칠간 인도 남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에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케랄라 지역에선 홍수의 산사태까지 나서 수십 명이 흙더미에 깔렸는데요. 인도 남부 4개 주에서만 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파키스탄에서도 폭우에 홍수가 났는데요. 물에 잠긴 집에 지붕이 무너지고 홍수의 감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1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스페인령 그란 카나리아 섬에서는 산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축구장 1,400개가 넘는 면적인 100제곱킬로미터가 잿더미로 변했고 인근 주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당국은 납땜 작업을 하다 튄 불꽃이 산불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5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동성지인 예루살렘에서 현지 시간 11일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무슬림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슬람교 신자인 팔레스타인 무슬림이 예루살렘 일부 구역에 방문한 유대 교도와 이를 호위하는 이스라엘 경찰에게 물건을 던진 건데요. 이에 경찰이 퇴로가스와 고무탄 등을 발사해 지금까지 최소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측은 이번 충돌이 서로의 탓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에 사는 한 청년이 부모가 사준 외제차가 성에 차지 않는다며 차를 그대로 강에 밀어버렸습니다. 청년은 부모가 생일 선물로 사준 차를 강으로 밀어버리고 그 모습을 직접 영상으로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더 비싼 차를 사주지 않은데 화가 나서 홧김에 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선물 투정을 부린 청년은 이 지역 지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청년의 철없는 행동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정원 초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차의 지붕 위까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한눈에도 위험천만해 보이는데요. 방글라데시에서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를 앞두고 사람들이 귀성길에 오른 겁니다. 뱃길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매년 이맘때면 수십만 명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고향을 찾는다고 합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귀성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폭염이 이어졌는데 이번 비로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현재 어떤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 수도권과 호남 지방 등 서쪽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칭다오 부근을 지나고 있는 태풍 렉기마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 지역에서 가시거리도 1km 안팎까지 짧아져 있기 때문에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비는 언제까지 어느 정도나 내리게 되는 겁니까? 네,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쪽 지역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다가 남부지방과 제주는 저녁 무렵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또 충남 지역에 집중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모두 갤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제주 산간 지역에 60mm 이상 쏟아지면서 가장 많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최대 20에서 40mm 정도 예상됩니다. 네, 확실히 비가 내려서 그런지 오늘 새벽에 출근할 때 조금 더위가 한풀 꺾였다 이런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새벽에는 조금 기온이 내려갔었는데요.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릅니다. 네. 오늘 서울과 춘천이 32도, 대전과 전주가 33도, 대구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한낮 불쾌지수 매우 높음까지 치솟으니까요. 오늘도 강한 더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보통 광복절이 지나면 확실히 더위는 좀 기세가 꺾인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더위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35도를 넘는 아주 강한 더위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전국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기온이 더 오르면서 서울의 경우 모레 수요일 최고 기온 35도, 대구는 35도를 넘는데요. 36도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전국이 30도에서 35도의 기온 보이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35도까지 올라가고요. 3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 이번 주 당분간 계속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오늘의 날씨 몇 가지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오늘 날씨 키워드는요. 서쪽 비 그리고 더위 계속입니다. 서쪽 지역 중심으로 태풍 렉기마의 간접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이어지겠고요.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네, 기상 정보 살펴봤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8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특허 등록 상위 기업들 명단이 나왔는데 10위 안에 우리 기업 두 곳이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일본은 톱10 안에 한 곳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요. 삼성전자는 2위인데 지금 12년째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지식재산권협회가 2018년 미국 특허 등록 기업들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톱10에 든 기업들을 보면 미국이 6개, 그리고 한국이 2개, 또 대만과 일본에서 각각 1개씩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12년 연속으로 2위 자리를 유지했고 LG전자도 3년 연속 10위권에 들었습니다. 반면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톱10에 무려 6개나 포함이 됐던 일본 기업은 단 한 곳, 캐논만 남아서 양국 간의 뚜렷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1위는 미국 기업 IBM이 차지했고 애플은 11위였습니다. 네, 이어서 러시아 정부가 구글의 유튜브를 통한 불법 시위 홍보를 차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타스와 로이터 통신 등이 러시아 매스컴 감독청이 낸 보도문을 인용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주말마다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권 지지자들은 선거 당국이 다음 달 열리는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 유력 야권 인사들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에 반발해서 시위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미국 등 서방 세력이 러시아의 정치적 혼란을 노리고 인터넷과 또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해양경찰 조종사에게 그 10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한 서약이 무효라고 법원 판단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훈련 기간을 초과한 의무 복무를 하게 한 서약서는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경찰 공무원 A씨는 해경에서 4년여간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3월에 그만뒀는데요. 문제는 조종사 위탁 교육을 받을 때 10년간
해경 조종사로 복무한다는 서약서를 썼다는 점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경 측은 A씨에게 1억 8천여만 원의 교육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인재 개발 법령에는 6개월 이상 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훈련 기간과 같은 그 기간만 복무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미 훈련 기간보다 2배가량 많은 4년여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복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 관계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서약서로만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동해안을 따라서 북상 중인 제9호 태풍이죠. 렉기마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에 인천과 섬을 잇는 3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고 서해 앞바다와 남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인천 앞바다에는 최대 4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일고 또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과 백령도 또 인천과 연평도 등 3개 항로 여객선 4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인천운항관리센터는 이용객들은 선사에 문의한 뒤 선착장에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끝으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부상 복귀전에서 완벽한 투구로 시즌 12승을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류현진은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 끝난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서 7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맞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저스는 9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류현진 선수는 프로 데뷔 13년 만에 한미 통산 150승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제부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최근 잇따라 무력 시위에 나섰고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르면 이달 말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보내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먼저 오늘 새벽에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발언 얘기를 좀 해보죠. 뉴욕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받는 것이 아파트 월세를 받는 것보다 쉬웠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장소 자체가 자기 선거에 관련해서 아마 선거 자금을 모으는 그런 어떤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발언 자체가 어떤 우리를 비하하든가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TV 쇼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출신으로서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선거 자금을 모으는 어떤 그런 캠페인에서의 어떤 발언이라고 한다 손치더라도 저는 이게 상당히 신중지 못한 그리고 또 동맹이라는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대해서 신중치 못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우리 정부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계속해서 압박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대선 국면에서 선거에 관련된 어떤 내부적인 어떤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것을 넘어서서 이런 발언들이 방위 분담에 관련해서 향후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또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이 트럼프는 기승전 돈으로 이렇게 네. 이야기 표현될 만큼 모든 것을 돈으로 이제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의 어떤 국면에서도 이 방위 분담에 대해서는 자신의 어떤 선거에 앞둔 업적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걸 압박하고 또 이렇게 계속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 토요일까지 5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발사된 것은 또 신형 지대지 미사일로 분석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한 100여일 동안 한 7차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상봉한 이후에는 벌써 5차례 네. 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발사 이후에 똑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3가지의 서로 다른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그저께 발사한 것은 또 다른 미사일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지대지 전술 유도탄 그러니까 네. 단거리 지대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미사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3가지 종류의 어떤 미사일 또는 방사포를 발사한 것 중에 지금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완성을 해서 전략화하고 이제 실제 작전 배치를 하겠다고 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은
소위 말하는 이스칸데르급에 네. 달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방사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좀 작은 어떤 것. 그러니까 이것들이 한 200에서 한 600km 사이에 그 중간 지점에 달하는 한 400km 날아가는 또 다른 어떤 형태의 그 단거리 전술 유도탄을 좀 이번에 발사하고 또 시험한 거로 보입니다. 네, 대구경 조종 방사포도 발사했다. 이렇게 뭐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들 세 가지를 단거리 발사체 3종 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종 세트로 끝나게 됩니까? 아니면 뭐 4종, 5종 세트가 계속 나오게 됩니까? 뭐 일단 그 북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또 이 어떤 무기를 만들 때 똑같은 사거리를 이렇게 겹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만든 구소련의 어떤 미사일을 받아들여서 만들었던 상당히 오래된 구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최근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됐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교체할 현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거리 한 200km에서 한 600km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 내에서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을 교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대지 미사일은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고요. 이게 지대지가 아니라 뭐 지대공이라든가 지대함이라든가 다른 유형의 것은 계속적으로 다른 무기체계는 현대가 나갈 가능성은 더 추가적으로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20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20일 이전까지는 뭐 또 다른 발사체를 쏘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3종 세트라고 해서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를 했지만 네. 그중에 완성을 해서 작전 배치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지금 한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 지금 자신들이 이야기한 대구경 방사포라고 이야기한 것과 엊그저께 발사한 지금 신형 또 무기체계 두 가지는 아직 시험 단계, 개발 단계로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이것들은 조금 더 시험 발사가 필요하고 특히 엊그저께 발사한 그 8월 10일 날 발사한 것들은 이제 최초 한 번밖에 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난 400km 정도 발사한 것들이 성공적이라고 했을 때 다시 이것이 동해가 아니라 서해 지역으로 가서 내륙을 관통하는 네. 발사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북한이 이런 필요하는 현대화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대공을 맞추는 대공 미사일이라든가 대함 미사일 같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지금 훈련 기간 중에 북한이 군사적인 어떤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고 나면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하겠다 뭐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연합 훈련을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계속해서 비난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 끝에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정부가 취하고 있는 어떤 행동 이런 거에 대한 상당 부분 불만이라든가 섭섭함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노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우리 정부가 어쩌면 그 중재자의 역할에 너무 이제 그 치중하고 있었고 실제 이 중재자 역할이라는 것이 북한이 어떤 만족할 만한 중재자 역할이 아니고 상당히 어쩌면 미국의 어떤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어떤 일방적인 것밖에 안 된다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지금 그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그런 섭섭함을 하면서도 그 겉으로 보기에는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우리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그냥 미국하게만 하겠다고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미국하게만 가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뭐랄까 어떤 중재자의 역할보다는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요구한다든가 미국의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떤 남쪽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북한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어떤 압박이라고 보지 완전히 이 판이 북미 간에만 하고 남쪽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돌아갔다고 보는 것은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어떤 조건이 맞춰지면 남북 대화를 재개하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국과의 어떤 그 북미 간의 비핵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 쪽이
분명히 한계가 있다. 중재의 역할을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재자 역할을 바라기보다는 먼저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것들, 특히 뭐 합의상 이행도 마찬가지지만 그 금강산 같은 경우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식량 같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미국의 어떤 뭐랄까요? 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북한에게 전달하는 이런 어떤 순서를 가졌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남북 관계에 관련되는 것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좀 독자적인 어떤 입장을 내달라는 그런 어떤 요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를 쓰여진 날짜에 맞춰 해설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소개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평소 이순신 장군을 좋아해 이 같은 기획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왜군에 포위된 진주성을 염려하며 이순신 장군이 남긴 기록입니다. 국경일로 쉬는 날에도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며 쓴 말입니다. 인간적 성품이 엿보이는 대목도 많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기록은 물론 밀가루를 넣지 않은 국수에 대한 소박한 맛평가도 있습니다. 난중일기 7년 분량을 매일 날짜에 맞춰 SNS에 올리는 난중기억 프로젝트는 대학생 4명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제목은 많이 아는데 실상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더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주제를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순신 매니아 팀원 덕분에 전문성을 갖춘 해설도 곁들여집니다. 거북선 설계도도 이제 그리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관심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설을 댓글로 달거든요.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제 다른 당시에 있었던 기록들을 다 참고해서 쓰기도 하고 세계유산 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일기를 소개할 계획인데 이 프로젝트는 좀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해서 외국인들은 난중일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순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해설 같은 걸 달아서 좀 더 알기 쉽게 알리고 전달하고 싶어요. JTBC 강현석입니다. 네, 요즘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소식을 참 많이 전해드리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보여주는 곳이고 지금 미국에서 이곳을 지키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면서 우리에게 동참을 요구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아침 뉴스에서 최근에 이 호르무즈 해협 소식을 참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또 이곳에서 긴장 상황이 생겼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또 한 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예,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이 여름 가뜩이나 더운 여름에 뜨거운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호르무즈 해협은 그 세계 석유 원유 발견 원유의 3분의 2 그리고 가스의 3분의 1이 매장된 페르시아만에서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네. 이쪽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전 세계 그 석유 수요 20%가 지나가는데 네. 상당수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같은 아시아 국가로 갑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는 그 석유의 80%를 중동에서 수입하는데요. 그 중에서 90% 이상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런데 네. 여기에 지금 이란과 미국이 지난 5월부터 계속 대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4척의 그 유조선이 이제 공격을 받았고요. 네. 지난 이제 6월에는 그 미국의 무인 정찰기가 이제 이란에 의해서 격추됐고, 그리고 이제 7월에는 그 이란의 무인 또 정찰기가 미국에서 격추됐습니다. 계속 저기에 지금 미국의 해군과 그리고 이제 그 폭격기까지 파견해서 이 지역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호르무즈 해협은 그 가장 좁은 데가 39km밖에 안 됩니다. 예, 제가 그 남쪽에 있는 오만의 무산단 반도라는 데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앞에 호르무즈 해협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탱크들이 끝도 없이 유조선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붐비는 바다인데 저기에서 긴장이 있다는 거는 우리의 석유 지금 공급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이 되겠죠. 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미국에서 이제 호위 연합체를 만들자는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다 자국 세계 각 나라들의 이익이 다 달려 있는 곳인데 왜 우리가 돈만 우리가 써야 되냐? 호위 연합체를 만들자. 이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논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6월에 이제 트윗을 보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중국은 91%, 일본은 62%, 그리고 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 석유를 의존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만 지금 계속 그 의무를 지어야 되느냐? 네. 자기 석유, 자기 유조선은 자기가 지키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굉장히 이제 동맹이라든지 미국의 위상 그리고 이제 국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기존 상황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를 구성할 테니까 거기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전 세계 60개국 정도에 요청을 했고 그중에 30개국 정도가 이제 응답을 했다고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어느 나라인지는 지금 영국이 이제 밝힌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영국은 원래 독자적으로 이제 파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군함이 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주도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메이 총리가 그런 주장을 했고요. 지금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로 바뀌면서 미국하고 같이 하겠다고 해서 미국의 주도에 호연합체에 들어가기로 한 유일한 나라죠. 네. 일본은 지금 보면은 뭐 할 듯 말 듯 하다가 우리는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아베 총리가 이란에 특사로 가서 무슨 뭐 협상을 해보겠다 했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재미난 게 여기에 이제 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우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 그러니까 계속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호위 연합체에 참여를 하라면서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몇 번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이 이번에 우리나라에 와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만나서 이 얘기를 또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 전에 이제 국방부가 그 청해 부대를 이곳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 이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 특히 이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윗으로 알린 내용, 한국, 뭐 중국, 일본,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다른 많은 나라에 한국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나라로 이제 그 지금 뭐 생각되고 있으니까요. 네. 압력을 뭐 넣는 게 자기의 일이고 그렇게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일인데 신임 국방장관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한국을 마지막으로 지난 이제 8일, 9일 방문했는데요. 그때 이 얘기를 이제 직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봐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뭐 지소미아 유지라든지 아니면 한미 방위 분담금 문제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까지 이 세 개가 이제 한국에 맞물려서 이제 한국에 압력을 넣고 있는 건데요. 미국으로 봐서는 한미 동맹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안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네, 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지금 뭐 일본과의 갈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하게 항상 그 일본과의 갈등에 또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지금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미국과 이제 동맹 차원에서 협상을 할 때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그 한미 갈등 속에서 어떤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때 미국의 한국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친구다. 영어로 a friend at hand라고 굉장히 물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아주 그 절친한 친구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청해 부대는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아덴만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어차피 같은 비용을 내고 같은 지역 그 인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별도 추가 예산이 필요 없어서 국회 동의도 좀 필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50년 전 사라진 멸종위기 야생생물 소똥구리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200마리가 몽골에서 들어왔습니다. 번식을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중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두 마리의 소똥구리가 동물의 배설물을 둥그렇게 뭉친 경단을 굴리고 수분이 마르지 않게 땅에 파묻습니다. 놀이처럼 보이는 경단 굴리기는 소똥구리의 생존과 연결됩니다. 경단은 먹이와 알을 낳는 곳으로 활용합니다. 소똥구리는 1970년대부터 국내에선 공식적인 발견 기록이 없습니다. 특히 경단 굴리기를 하는 소똥구리는 전체 30여 종 가운데 3종 정도인데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방목지가 사라진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소똥이나 말똥을 먹기 때문에 그 소와 말에 주는 먹이 그리고 항생제나 구충제 이런 약 때문에 국립생태원은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몽골에서 소똥구리 200마리를 채집해 들여왔습니다. 저도 곤충학을 20년간 했지만 소똥구리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채집한 소똥구리는 몸에 낀 진드기 등을 없애고 밀봉한 아이스박스에 담겨 국내로 왔습니다. 소똥구리는 경북 영양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의 둥지를 틀었지만 국내에 전문 연구자가 거의 없어 증식 연구가 관건입니다. 국립생태원은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면 살기 좋은 곳을 찾아 풀어줄 계획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허미정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5년 만에 이룬 감격스러운 승리였는데요. 이로써 한국 선수들은 올해 열린 LPGA 투어 23개 대회에서 11승을 합작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파4 마지막 18번 홀 두 번째 샷. 홀에서 1.5m 거리에 공을 보낸 뒤 우승 퍼트를 버디로 자축합니다. 현지 시간 11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허미정은 5언더파 66타를 기록. 최종 합계 20언더파 264타의 성적으로 개인 통산 3승을 달성했습니다. 신인이던 2009년 LPGA 대회에서 첫 우승을 따낸 허미정은 2014년에 이은 이번 우승으로 최근 5년마다 1승을 쌓았습니다. Honestly, I don't like the links course, but after this week, I love it. I feel really great. 2017년 이 대회에서 준우승했던 허미정은 지난해 결혼 이후 처음 우승을 달성한 뒤 그린 위에서 남편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2017년 이 대회 우승자 임희양은 15언더파 269타로 단독 4위에 올랐습니다. 메이저 대회인 올해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했던 이정은 선수는 16언더파 268타를 기록. 태국의 모리아 주타누간과 함께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올해 열린 LPGA 투어 23개 대회에서 11개의 우승 트로피를 휩쓸었습니다. 에비앙 챔피언십 등 유럽에서 3연전을 마친 LPGA 투어는 오는 22일 개막하는 캐나다 오픈으로 이어집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프로축구 울산현대가 대구FC와 비기면서 15경기 연속 무패로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제 울산에서 열린 경기에서 대구 골키퍼 조현우가 전반 22분 자책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38분 대구 에드가가 극적으로 동점골을 넣었고 경기는 1대1로 끝났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복식 정경은 백하나가 2019 인도 하이데라바드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두 선수는 인도의 아시위니 폰나파, 레디시키를 2대0으로 완파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남자 복식 나성승, 왕찬도 은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출근길 중서부와 호남 지방 등 서쪽 지역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칭다오 부근을 지나고 있는 태풍 렉기마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 지역에서 가시거리도 1km 안팎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저녁 무렵 남부 지방은 대부분 개겠고요.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남 지역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제주 산지에 60mm 이상으로 가장 많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최대 20에서 40mm 정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이 32도, 대전과 전주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30도 안팎으로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 비가 그치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후에도 곳곳 비 소식이 있지만 더위는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윤동환 한국콜마 회장이 직원들에게 막말과 여성 비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한 것과 관련해 사죄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불매운동을 이어가기로 했고 한국콜마의 고객사 제품들까지 불매 대상에 오르는 등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장품 회사 DHC가 자회사를 통해 혐한 방송을 내보내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매를 넘어서 퇴출 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의 혐한 발언들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이 아파트 월세를 받는 것보다 쉬웠다는 발언을 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상세히 전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듭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당정 협의가 오늘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이 오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